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틸하우스의 구조설계 파트 안에서 횡방향 하중에 대한 설계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 그 횡방향의 하중은 크게 풍하중과 지진하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틸하우스 자체가 저희가 저층의 구조물이 저층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더 중요한 하중은 현재는 풍하중이기 때문에 풍하중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풍하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하중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작용하는 풍속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적용해야 되는 풍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100년 동안 측정한 기상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바람이 왔던 값,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법규에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전국을 이렇게 좀 권역으로 나눠서요.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적용해야 되는 풍하중의 세기, 그러니까 속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25m/s에서부터 45m/s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스틸하우스를 풍하중에 안전하게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스틸하우스가 지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하중이 수평으로 작용하게 되면 풍하중과 만나는, 그러니까 풍하중을 맡고 있는 그 벽면 전체로 어떤 하중, 전체에 작용하는 그 풍하중이 이 집의 다른 골조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풍하중을 맞는 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 옆에 있는 풍하중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이 벽체로 힘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지붕면으로 또 안전하게 전달을 하고, 또 반대면에서도 안전하게 전달을 해서 그 집이 풍에 의해서 좌우로 많은 변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하중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진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반을 좌우로 흔드는 하중이거든요. 풍하중은 벽면에 때리는 하중인 반면 지진하중은 지반을 좌우로 흔드는 하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반이 흔들리면 기초에서 1층 벽으로, 1층 벽에서 2층 벽으로, 2층 벽에서 지붕으로 그렇게 하중이 전달되면서 집 전체가 그 하중 전체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많은 변이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진하중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어떤 수평하중에 대해서 안전하게 거동을 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요소들을 일컫는 것이 다이아프레임이라는 용어와 전단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이아프레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구조체가 있을 때 그것을 수평 방향에서 밀 때 집이면 집, 바닥이면 바닥이 동일한 변이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변이를 갖고 움직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바람이나 지진하중들이 어떤 이런 수평의 이런 집에 어떤 한 부분에 더 사실 클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러니까 이제 판을 하나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됐을 때 아예 이 박스를 한번 그려보죠.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균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용이 될 수가 있죠. 들쭉날쭉 이렇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안 좋으니까 들쭉날쭉 작용을 했을 때 이 판이 만약에 다이아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좀 깁니다만 다이아프레임으로 거동을 못한다면 많이 작용하는 데는 많이 찌그러지고 적게 작용하는 데는 안 찌그러지고 이런 식의 거동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힘을 저항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아프레임으로 거동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이 일부에서 이 힘을 다 받으면서 이 부분에 파괴나 이런
그 힘을 뒤쪽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동을 보이게 되면 그건 다이어프레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용어를 굳이 붙이자면 뭐 플렉시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용어는 뭐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고. 하여간 다이어프레임으로 거동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많이 하중이 크고 이쪽은 작다 할지라도 이 판 전체가 만약에라도 거동을 한다면 이렇게 같이 거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라도 거동을 한다면, 움직인다면 동일하게 이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던 작던 뭐 아니면 여기만 작용하고 여기는 작용 안 하던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쪽에만 작용하고 이쪽엔 작용 안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판 전체가 같이 거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요, 같이 거동하면 나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건 아닌 것이, 생각해보면 이 판 전체가 같이 거동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 한 일부가 약해서 만약에 여기를 약하게 만들면 여기는 금세 변형되고 찌그러지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 가져오는데, 이 전체가 하나로 거동을 하면 이 전체를 다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나 하중이 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전체로 하나로 거동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생각이 아니죠.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횡으로 오는 하중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프레임 거동을 해야 된다. 첫째, 그런 의미입니다. 다이어프레임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전단벽이 필요합니다. 전단벽은 뭐 앞서 시간에서도 몇 번씩 설명이 중간중간 나왔지만요. 전단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철골 구조물이나 뭐 RC 구조물 뭐 조적조 뭐 이런 거에서도 다 다이어프레임이라는 얘기는 나오고요. 전단벽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스트라우스에서의 전단벽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첫 시간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스틸 스터드가 이렇게 핀으로 접합되어 있죠. 이렇게 핀 구조. 전단벽이 중간에 없으면 옆에서 밀면은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 밀리는 힘에 의해서 저 벽이 마름모로 찌그러지지 않게 옆에서 밀면은 이 벽이 마름모로 찌그러지겠죠. 모양 자체가 마름모꼴로 이렇게. 뭐 그리면 지금 그림이 지저분해지는데 마름모로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지지 않게 수직을 유지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X브레이스 전단벽, X브레이스를 겁니다. 걸면 이게 이쪽에 걸려있는 게 이쪽으로 찌그러지는 걸 잡아주겠죠. 이쪽에 걸려있는 게 또 반대로 찌그러지는 걸 잡아주겠죠. X브레이스로 전단벽을 하거나 5월 이렇게 판재로 하는 전단벽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하중에 대한 지지는 전단벽과 앞에 말씀드린 다이어프레임으로 지지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접합부. 이들 그 다이어프레임과 전단벽들이 서로 적절한 접합부로 접합되어 있을 때만이 그 하중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집 전체가 수평으로 오는 부분적인 하중에 대해서도 집 전체가 한꺼번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꺼번에 거동을 해야 그 하중이 자그마한 하중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엄청 커도 움직이지 않는 집이 그렇게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평하중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풍하중이 옵니다. 풍하중이 오면 이렇게 지붕면이 있고 처음에 풍하중이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오면 지붕면을 불어오면 한 일부분이 아니고 이 지붕면 전체가 똑같이 다이어프레임으로 이 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힘에 해당되는 반대 방향의 힘으로써 이 힘에 의해서 이 지붕면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내부에서 이런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지붕면에. 그럼 지붕 꼭대기에 발생한 힘은 거기 가만히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어디로 또 전달을 합니까? 집 전체가 대항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대로 똑같이 지붕면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 거를 2층 벽체로 또 딱 전달을 합니다. 예. 힘을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방향으로 밀면 이 벽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힘이 또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게 저항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저거와 상응하는 힘이 내부에서 발생을 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지붕은 그냥 상상을 하셔도 딱 상상이 되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지붕은 그 부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 방향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힘이 생기고, 지붕에 이 방향으로 힘이 생기면 밑에 벽이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생기면은 쏠리죠. 이 밑에 이제 접합부가 있는 그 벽체는 다시 또 이 방향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럼 서로 그게 딱 상응이 돼서 집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생기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벽면 전체고, 이게 또 스틸스터드 벽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벽체가 하나, 두 개, 뭐 몇 개씩 전단벽이나 무슨 벽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스틸스터드 벽 안에 뭐 다 전단벽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개구부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문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힘이 생기면 요 안에 이게 전단벽이라면 이 전단벽이 또 내부에서 요 힘에 상응하는 힘으로 다시 또 저항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저항을 하고요. 1. 그리고 이 벽을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은요. 이 똑같은 벽이, 자, 이 벽 전체, 지붕면이 밀려서 벽 전체가 이렇게 밀리면 안에 있는 벽체들이 안 밀리려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응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밀면은 또 어떤 힘이 생기냐면 벽체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힘도 같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벽들이 이쪽으로 밀면 밀리기도 하지만 뒤집히기도 하겠죠. 이렇게 들리겠죠. 이렇게 밀면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이제 전단벽에서 그러니까 뭘 설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뒤집히지 않게 또 이쪽으로도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벽이 뒤집히지 않게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지붕면 자체가 어떤 힘이 와도 동시에 그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붕면이든 또 바닥면이든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얘기가 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되는데요. 트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트러스가 있을 때 이 위에다가 하판을 설치하고 또는 브레이시스, 블러킹 등을 이용해서 지붕면이 가능하면 다이어프레임으로 거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면제를 설치한다 의미죠. 바닥 조이스트면 자체도 바닥 조이스트가 있을 때 이 위에다가 이런 면제, OSB 설치하죠. 내지는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고 여기에 뭐 스트랩이나 블러킹 같은 걸 설치하면서 바닥면이나 지붕면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이어프레임으로 거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 이것이 일단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 대비가 극명한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하셔도 아주 완벽한 다이어프레임입니다. 조이스트가 지나가고 그 위에다가 하판 깔고 또는 데크 플레이트를 쫙 깔고 그럼 벌써 바닥 전체가 원래는 이렇게 설기설기 조이스트로 있던 것이 하나로 움직이겠죠. 딱 붙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더구나 또 그 위에다가 온돌 깔으려고 콘크리트 타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이어프레임으로 거동을 합니다. 바닥면. 그런데 지붕면은
바닥면에 비하면은 이것도 사실 뭐 노력은 하죠. 다이어프레임으로 거동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뭐 합판 치부하고 뭐 노력은 하지만은 뭐 이 밑에다가는 사실은 이제 합판을 치부하는 경우는 잘 없고 내부 이제 석고보드에서 치부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좀 다이어프레임 거동이 약하다. 라고 이제 해서 나중에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가능한 한 다이어프레임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하여간 설계에서 이런 요소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벽체들이 풍화중에 의해서는 결국은 밀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딩이라고 뭐 하면 좋겠는데 우리 말로는 밀린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슬라이드 되겠죠. 그럼 슬라이드 되지 않도록 지금 디테일에 대한 얘기니까 이 벽체 하부에 어떤 앵커 설치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딩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업리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리프트 전도되는 뒤집히는 힘에 대해서 저항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여기다 홀다운을 설치한다. 전단벽의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단벽의 경우.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고 그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동하게 하려고 쓰는 철물들, 그런 디테일들. 그 이제 디테일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바닥면 보시면 국내의 바닥판 설계 모습인데요. 뭐 얼기설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정 간격으로 조이스트가 배치되어 있고 그게 그렇게 배치만 돼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을 때 바닥 전체가 일체로 거동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위에다 이렇게 데크나 OSB 설치하고 콘크리트 친다면 바닥이 전체가 같이 거동하겠죠. 어디 하나를 민다고 해서 거기만 돌아가거나 거기만 부서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단벽에 대한 설계는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는 스틸스터드 접합부를 횡하 중에도 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엑스브레이스를 걸고 또는 면제로 된 구조용 합판이나 뭐 OSB를 국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단력에 저항을 하는. 당연히 이쪽으로 엑스브레이스로 설계하는 것이 더 자유롭게 전단벽을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을 더 많이 받는 전단벽도 설계할 수 있고 철판이니까 엑스브레이스라는 건 철판이니까 철판은 자유롭잖아요. 뭐 두께도 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폭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브레이싱 설계로 설계를 하면 그 풍화중이 큰 지역이다 뭐 큰 지역은 큰 지역에 맞게 작은 지역은 작은 지역에 맞게 설계가 자유롭게 풍화중에 설계할 수 있고요. 대신 합판이나 이런 면제로 하는 전단벽은 면제 자체의 두께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단력이 뭐 스틸보다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면적도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 집 전체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 전단제로서 그 풍화중 설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아주 제한적입니다. 내륙 지역, 뭐 25B 이하 지역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이제 도표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에나 수평화중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려면 엑스브레이싱으로서 설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엑스브레이싱 설계의 조금 상세를 보시면 이런 상세를 가지고 있죠. 엑스브레이싱이 이러한 이제 강판으로 된 띠입니다. 대개 뭐 폭이 10cm에다가 그 벽체 대각 방향으로 띠를 설치하고 그 띠가 여기는 핀 접합이면 안 되겠죠. 여기는 막 어떤 하중에 대해서 큰 힘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부위니까 나사로 접합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나사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테일에다가 밑에 있는 도표와 같은 이제 접합 스케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케줄을 갖고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수가요. 대개 이제 구조 설계를 하게 되면은 구조 설계 도에다가 전단벽 타입을 이제
뭐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뭐 타입이 2타입이나 3타입 정도가 나오게 돼요. 뭐 병마다 다 다르게 할 수는 없고 그 타입들을 그래서 이제 도표에서 A, B, C, D라고 구조 설계자가 정하고 그 폭을 정하고 크기를 정하고 나면 그 벽체가 들어가는 부위에 대각 그 나사 개수들이 결정이 됩니다. 계산에 의해서. 보시면 이 한 군데에 박아야 되는 나사 개수치고 굉장히 많죠. 이게 대각선 방향이라는 게 이 방향의 나사인데 여기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개, 여기 수직 방향에 4개, 수평 방향에 6개 박아라 하는 것이 이 스케줄에 의해서 그렇고요. 많이 박아야 되는 걸 보면은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22개까지 박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2개 다다다다다 11개씩 양쪽으로 박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그 전단벽을 설계하면 스트라우스 전체가 수평하중에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전도력에 대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철물, 홀다운도 같이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제로서 전단벽을 하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으로서 이제 설계되는 전단벽이 대개는 이제 이런 엑스브레이싱 전단벽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체가 있을 때 스틸 스터드가 이제 당연히 전단벽 안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겠죠. 존재하고 엑스브레이싱 설계라는 게 대각 방향의 자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양쪽으로 있겠죠. 이런 엑스브레이싱이 있는 전단벽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첫째, 1번 하중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수평 하중. 도대체 이 전단벽 하나가 얼마의 그 어떤 풍하중 때문에 풍이 그 바람이 뭐 몇 메타퍼섹 있었죠. 아까 25메타퍼섹이 불어오면 집이 있고 그 집에 있는 하나의 벽체에 여기에 몇 킬로그램 포스의 하중을 작용하게 하는지를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으시죠. 왜냐면은 25메타퍼섹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지을 지역만 정해지죠. 내가 뭐 기흥에다 집을 짓겠다 그러면 25메타퍼섹입니다. 그리고 뭐 포항에 짓는다 그러면 45메타퍼섹이에요. 그러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도면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 또 풍하중이라는 거는 뭐 벽면으로 작용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막 바람이 불겠죠. 이렇게 불죠. 이게 25메타퍼섹으로 와서 부는 거죠. 그러면 이 수평 하중을 설계하는 것이 일단 25메타퍼섹이 몇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으로 작용하는지 이걸 계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속도를 갖고 힘을 계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구조나 마찬가지예요. 스트라우스에 특별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이 계산은 지금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과정을 설명드리면 메타퍼섹이라는 표에 있는 값을 갖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라는 하중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거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라는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걸 찾아내고 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면에 작용하게 되는 하중을 다시 산정해낼 수 있죠. 그쵸? 이 집의 모양을 갖고 요 면에 작용하는 하중은 여기 반 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중을 산정하게 되고
이 하중을 갖고서 이 하중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하중들에 저항해야 되는 전단 벽체들이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전단 벽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만 생각하시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이 벽체 길이들이 다 같다고 할 때 여기 만약에 뭐 100kg이 작용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나눠 가지면 되겠죠. 25씩. 그러니까 하나가 25씩 저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중을 구해낸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느 지역에 집을 짓겠다는 게 정해져 있고 도면이 정해져 있고 그 도면에서 전단벽이 어디에 얼만큼씩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정이 되면 이 하중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벽 배치, 그게 전단벽 배치인데 전단벽 배치를 하고 나면 이 하중이 구해지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그 벽체 하나에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하중만 알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자재 하나하나들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가라고 적어보죠. 가번 제일 먼저 그러면은 이 힘이 정해지고 나면 이 힘에 의해서 하중을 설계하는 방법은요. 조금 그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하던 얘기지만 이 힘의 분력을 구합니다. 이쪽 방향 분력, 이쪽 방향 분력. 이쪽 방향 분력, 이쪽 방향 분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쪽 방향. 네. 이쪽 방향 분력, 이쪽 방향 분력,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힘을 구해서 분력에 의해서 X 브레이스를 일단 설계합니다. 설계. 그쵸? 그 다음에 이 분력에 의해서 이게 설계되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분력에 의해서 단부 스터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스터드는 이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돼 있죠. 아니면은 수직 방향 힘은 받지 않는 그런 비내력 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단벽으로 쓰게 되면 수평 방향의 힘을 받고 그 수평 방향의 힘에 의해서 이것도 축 방향으로 다시 어느 정도의 힘을 지지해야 되는 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추가의 힘에 의해서 이 단부 스터드가 괜찮은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했고 이 방향에 의해서는 맞아 쓰죠. 그리고 이 방향에 의해서는 접합부 중에서 홀다운을 설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수평 방향에 의해서는 요 위에 있는 스터드를 잡아주고 있는 트랙이 괜찮은지 체크하셔야 되죠. 그리고 트랙과 대각 이거는 수직 이거는 수평 방향 분력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트랙과 수평 방향으로 밀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되는 앵커를 같이 설계를 하셔야 되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X브레이스 설계 안에 접합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디테일 설계 과정에 의해서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25 1번 메타/퍼 세기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이게 몇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인지 계산해내는 과정, 이거는 이제 어느 구조나 동일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25였는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예제는 140 킬로그램 풍에 의해서 메타 제곱당 140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그 개구부를 뺀 나머지 면적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면적에서 엑스브레이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엑스브레이스 배치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엑스브레이스 배치 계획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향만 해보죠. 이쪽에 5개의 전단벽, 이쪽에 양쪽에 5개의 전단벽을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길이는 같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단벽을 하겠다고 했을 때 메타 제곱당 140kg의 힘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평면상에서 여기에 얼마의 힘이 작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벽면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이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인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140kg per 메타 제곱이 이건 인면인데요. 인면 전체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면 전체에. 근데 이 면 전체에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단층의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 작용하는 그게 알고 싶은 거죠. 하중. 그러니까 요거 지붕과 이 벽면 사이에서 얼만큼의 하중에 지지해야 되는지 수평 방향으로. 그게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2번 140kg에다가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2.3m, 이쪽 높이를 3.3m라고 할 때 결국 요 부위에서 지지해야 되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2.3m, 2.3m에 불어오는 바람, 이거는 다 여기서 지지해줘야 되겠죠. 이 면적은. 왜냐하면 이 위는 어디 지지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풍하중 지지한다고 할 수 없고, 요 위에 있는 면적은 다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풍하중 설계할 때 이 지반 밑에 지반하고 붙어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지지한다라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이 면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형상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 개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법규상에. 이런 경우 0.8, 0.6인데 이 개수를 이용해서 이 라인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40이라는 하중에다가 2.3, 여기 2.3 전체 다 해야 되니까 에다가 저 개수 0.6을 더하고, 그리고 3.3에 이쪽 3.3이죠. 여기가 3.3의 반을 역시 똑같은 개수 0.8, 0.6 해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지금 774kg per 메타. 이쪽 전체, 그러니까 이제 3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벽면에 작용하는 하중 자체를 이렇게 선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쪽 면에 작용하는 이 하중이 이게 이제 774kg per 메타,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로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상당히 이제 근접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쪽 면에 774kg force per meta로 풍화중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140을 그 수직벽의 면적을, 그 수직벽의 그 인면의 높이를 곱해서 선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바꿨죠. 그렇게 바꿨더니 774kg per m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8.5m죠. 5m로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은 3번. 이거는 여기 평면에 작용하는 하중.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으로 이제 치환을 한 거죠. 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 벽체, 전단 벽체 한 개가 받는 하중. 이게 궁금한 거죠. 이쪽 전체에 774가 작용을 하는데 그럼 이거 한 개는 얼마씩 받겠느냐? 그걸 계산해내면 되죠.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라고 하니까 거창한데요. 이거 여기서 이제 전단벽 설계를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처음 하는 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벽 1을 이게 다 똑같다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 길이를 0.6m로 가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해보면 다 똑같다고 하면 바로 나누면 되니까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774 곱하기 아까 이제 벽체했던 거 전 시간에 벽체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반은 이 위쪽에 있는 5개 전단 벽체들이 나눠서 지지를 하고 이쪽 면적의 반은 이 아래쪽에 있는 전단 벽체에 지지를 하니까 774에 8.5를 길이 8.5를 둘로 나누고요. 거기에다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이 5개가 받아야 되는 하중 전체가 나오죠. 그게 3289.5kg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5개가 지지해야 되는 이제 수평 하중이 3289.5kg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개가 지지해야 되는 9.5를 한 개가 지지해야 되는 면적이 궁금하니까 그걸 계산하면 5으로 나누면 되죠. 개수가 5개니까. 그러면 657.9kg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것이 바로 이걸 구한 거죠. 벌써 찌그러지게 그려버렸네요. 657.9kg.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벽체 하나에 작용하는 풍화중을 구했다는 거는 뭐 이제 전단벽 설계가 거의 다 끝났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갖고 설계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선 말씀을 드리면 1번 자, X브레이스 설계할 수 있습니다. X브레이스는 수평으로 오는 하중 R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불력, 대각선 방향 불력, 이 수직 방향 불력을 구한 다음에 대각선 방향의 불력을 제가 이제 D라고 하고 이거를 H, V라고 이제 약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브레이스는 D를 갖고 설계하면 됩니다. D. 그리고 X브레이스 설계할 때 이 D라는 하중과 자재를 설계할 때는 브레이스 자체가 인장력을 받기 때문에 허용 인장력을 갖고 설계를 합니다. D, 브레이스.
그 다음에 단부봉황 스터드. 단부 스터드. 스터드는 보시다시피 V를 갖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V. 이 단부봉황 스터드 위치가 여기니까 V를 갖고 설계해야 되고, 얘는 당연히 허용 축 하중을 갖고 설계하겠죠.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설계하니까. 그리고 3번 트랙. 트랙은 보시다시피 H. 자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다 아시죠? 그걸 다 아셔야 되고, 트랙은 H로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이 트랙으로 봤을 때는 자기 그 제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설계하는 것이니까, 스터드처럼 허용 축하중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되고, 4번 홀다운. 홀다운은 V로 설계하시면 되고, 이거는 인발력으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앵커. 앵커는 여기 설치하는 거죠. 앵커는 여기 설치하는 거니까 H로 설계해야 되고, 허용 전단력으로 설계해야 되고, 6번, 그 다음에, 브레이스에 있는 나사들 있죠? 브레이스에 나사들은 전단력으로 설계하고, 나사는 세 방향으로 다 박았었죠. 아까 보시다시피. 나사 보면은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 박고. 그럼 각각에 맞는, 이쪽에 박는 나사는 V로 설계하시고, 이쪽에 박는 나사는 H로 설계하고, 이쪽에 박아야 되는 나사는 D로 설계하시면 되죠. D라는 값으로. 그래서 그 값들로 이 요소에 있는 자재들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력을 한번 구해보죠. 분력은 이제 그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 길이 대비, 제가 지금 하나 그냥 해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 0.6으로 하기로 했었죠. 0.6m. 그리고 벽체 높이를 2.7m로 한다라고 하면, 요 값과 요 값을 가지고 V와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344점. 이거를 V가 344, 1.9kg. D가 3677.2. 677.2. 포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재들을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쉬운 거부터, 단부봉황 스터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부봉황 스터드의 허용 축하중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아무것도 가정된 게 없으니까, 현재, 지금 해야 되는 크기가 344.1, 1.9 kg 포스에 견뎌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140 SL 자재 중에 축하중에 이 정도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셔야 되죠. 그거는 허용 하중표를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허용 하중표에서 찾아보시면 140 SL 16 자재가 허용 축하중이 2.01톤입니다. 요 길이일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재를 2개는 써야 이거보다 커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부 스터드는 2개의 140SL16을 2개 설치해서 4.02톤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라고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전단벽 트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해야 되는 하중의 크기가 657.9kg인데 140 시리즈 중에 찾아야 되겠죠. 140TC 중에서 지금 657kg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재를 찾으시면 140TC 102 1.25톤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겠죠. 더 크게 설치를 하면 그 이하중보다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횡방향으로 온 하중에 대해서 안전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를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 설계, X 브레이스 설계 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현재 X 브레이스 D, D라는 하중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D가 3677.2 kg force. 이거에 견딜 수 있는 그 브레이스, 즉 브레이스에 결국 알아야 되는 게 이 폭하고 두께 T. 이거 두 개를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찾아낼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내는데요. 일단은 가장 평이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브레이스 자체를 처음에 이제 가정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cm에 1.6T짜리 브레이스로 이게 가능한 이런 힘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해서 설계를 계산을 해내는 방법이 뭐 더 평범한 방법입니다. 늘 쓰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에 1.6T짜리 자재가 이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여기 사용되는 이 강판이 허용 인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허용 인장력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첫 시간에 항복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3,000kg 허용 인장력이 3,000kg급이었죠. 3,000kg per cm 제곱 자재 그거를 이제 단위를 좀 환산을 해보면은 30kg 좀 좁아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X 브레이스를 설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강제가 3,000kg force per cm 제곱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단위를 환산을 해보면 30kg force per mm 제곱이 되고요. 이게 이런 자재의 허용 인장력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허용 인장력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다 단순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의 3분의 2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분의 2라는 숫자가 이제 허용 인장력을 보는 숫자인데 이 앞에다가 항복 응력에다 3분의 2를 해서 20 kg force per mm 제곱이 이 자재의 허용 인장이 되겠고요. 이 값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자재의 면적을 곱하면 그 자재가 받을 수 있는 인장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재가 받을 수 있는 인장력을 계산을 해보면 인장력은 이건 인장력이 아니라 이제 인장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용 인장력 계산을 해보면 20에다가 예정한 자재 10cm지만 미리로 바꿔야 되니까 100mm에다가 1.6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1.6을 곱해봤더니 값 자체가 3,200kg force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산하고자 했던 값 3677.2보다는 사실 작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가세로 설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0의 1.6T를 가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두꺼운 자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60cm 폭 전단벽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작은 거고 여기에 10cm를 늘릴 수도 없고 1.6을 늘릴 수도 없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X 브레이스를 양면에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하시면 되죠. 그럼 양면에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D 값이 똑같은 게 앞뒤에 있으니까 D가 반으로 줄죠. 그러면 3677.2를 반 앞뒤로 설치하니까 앞뒤로 설치하는 거 받아야 되는 힘이 이렇게 되고 양면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네요. 3677.2를 양면에 설치하게 되니까 6400이 되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자재로 설계할 수 있는 대신에
여기서 X 브레이스는 양면에 설치해야 되겠죠. 10의 1.6T를. 가세 설계는 이러한 과정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크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는 사실은 이제 간단한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스크류, 앵커. 예. 아이고. 이쪽에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 자체는 이제 전단력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크류를 쓰겠느냐. 48 시리즈 스크류, 48 시리즈 나사를 쓴다고 했을 때 이 48 시리즈 나사가 받을 수 있는 하중, 받을 수 있는 전단력을 찾아보면 164kg입니다. 한 개가, 한 개. 그러면 한 개가 164를 받으니까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 되죠. 대각선 방향으로 박아야 되는 거는 지금 양면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면으로 X 브레이스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3677을 반으로 나눈 값을 164 나사 하나가 받을 수 있는 그 하중 164로 나누면 몇 개가 필요한지 나오겠죠. 몇 개가 필요한지 나오고 여기에다가 곱해지는 값 자체가 바람에 의한 하중은 임시 하중이기 때문에 임시 하중에 대한 것을 고려한 1.5로 곱해서 나눠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7.47 반올림에서 8개의 나사를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지해야 되는 하중, 수직 방향 같은 경우는 3441.9인데 양면으로 설치하니까 이걸 반으로 나누고 그것을 스크류 하나가 지지할 수 있는 전단벽으로 나눠서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나사의 개수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홀다운 부재 같은 경우에는 홀다운은 X 브레이스는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어도 홀다운은 벽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홀다운 사실은 이제 그 허용 내력표에서 3441.9보다 큰 값을 갖는 홀다운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찾아보면 HD10 홀다운 HD10이 4,700kg 4,700kg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재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X 브레이스의 디테일에 대한 설계들을 하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각 전단 벽체에 따라서 그게 1번 벽체냐, 2번 벽체냐, 3번 벽체냐에 따라서 전단벽을 양면에 할 것이냐. 보신 바와 같이 X 브레이스, 그러니까 가세의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두꺼워지면 한계가 오면 양면으로 설치해서 두께를 줄이면서 양면으로 설치해야 되냐 한면으로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전단벽 길이가 결정되고 X 브레이스에 쓰이는 가세의 사양들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단부에 보강되는 스터드 축 방향을 받고 있는 기존의 수직 방향 중력 방향 하중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는 스터드 이외에 수평 방향 하중 때문에 생기는 힘을 더 지지해야 되는 스터드들을 산정해야 되고 또 트랙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트랙은 전혀 하중을 받고 있는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트랙들에 대해서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홀다운 전단력에 의해서 홀다운 확인하고 그리고 앵커의 접합 간격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가세 내부에 들어가는 나사의 개수들을 산정을 함으로써 전단벽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벽 설계를 가지고 풍화중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집 전체가 일정한 풍화중에 대해서 안정하게 거동할 수 있는 집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